그래서 뭐 남성이 됐으면 좋겠다니까 깜짝 놀랄 만한 말도 안 되는 21세기에 할 수 있는 말인가? 라는 대놓고 생각을 그런 발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현주 의원님 그런 얘기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왜 본인- SNS에서 페미니즘을 주창하는 분들이 그렇게 뭐라고 안 하시는지 그것 또한 저는 그렇게라도 해서 좀 빨리 됐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걸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여성인데 국방 경험이 있는 남성이면 좋겠다 뭐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예, 그 그래서- 공식적으로요. 예, 그래 깜짝 놀랐어요. 본인도 여성인데 네. 그래서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래서 또 더더군다나 화제가 되는 건 어쨌든 강경화 후보가 여성들의 관점에서 아니 남성들을 위해서도 그렇죠. 모든 남성은 모든 소중한 여성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부인이든 어머니든 딸이든 친구든. 자, 거기에 대한 트윗 한번 볼까요? 강경화 임명? Civilization 로마 숫자죠. 6VI 하고 물음표 님의 트윗입니다. 강경화 장관 입성 마음에 든다. 실용적인데 콩콩 박아둔 반짝반짝이 좋아 좋아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문바라님이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에 전국 급냉이란다. 폭염에 잘 됐네. 크크크. 아침에 10시에 무슨 삥꽁 와가지고 저 굉장히 놀랐어요. 일요일 아침에 누가 무슨 문자를 보내질 않잖아요. 그런데 폭염주의보가 날라와가지고 아 역시 정권이 바뀌니까는 이런 주의보도 날라오는구나 하고 보니까 정말 덥긴 덥더라고요 오늘. 주말에만 우리 딸내미네 뭐 이렇게 만나서 뭔가를 하잖아요. 네, 야, 놀아줘야 돼. 얘들은 집안에서 노는 거 싫어해요. 그렇죠. 어딘가를 가야 돼. 아, 다시 막 떼약볕에 죽는 줄 알았네 진짜. 아, 정상인 대한민국을 위해 님의 트윗입니다. 강경화 장관 취임을 국민으로서 진심으로 지지하며 축하합니다. 선진 외교, 적폐 청산으로 멋진 외교부 만들어주세요라고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트윗이 정말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미디어 몽고님이 중요한 거 올리셨네요. 속보 소녀상 제작한 김은성 작가 강경화 외무부 장관 임명 기념 인사동에서 축하주 쏠 테니 나와라 공지 올렸답니다. 많이들 참석 지났겠네요. 방송 나갈 때. 안타깝다. 생방송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네. 문바라기님의 트윗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강경화 장관 임명 앤드 윤병세 퇴임 이런 걸 두고 겹경사라고 하지. 이렇게 올리셨네요. 자, 그런데 야3당이 강경화 임명에 반발해서 메시지는 그래요. 더 이상 협치는 없다. 언제 협치는 했나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뭔가 해보고 좀 뭐 안 한다고 해야지. 시작도 안 했는데 이게 안 무슨 한다고 보여주고 하기에는. 난 다음에 좀 안 한다고 좀 빼야지. 아쉬워라도 하지. 정우택 강경화 후보자 임명 강행은 국회와 협치 포기 선언이다. 결격 사유가 드러나도 마음대로 하겠다는 오만과 독선이라고 말했고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입장은 더욱 강경화될 수밖에 없다. 신기하네요. 라임을 맞춘 건가요? 장난쳐? 진짜 좀 유치하다 좀. 추가 경정 예산안과 정부 조직법 처리,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포기열, 다른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은 앞으로 계속될 국회 현안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야당의 협조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협박을 해주셨습니다. 대통령께서 강경화 장관 임명하고 임명식이 있고 나서 발언한 내용에 보면 야당이 그런 식으로 대통령에게 하면 안 된다.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했어요. 우리 청와대와 대통령은 앞만 보고 국민만 보고 꿋꿋하게 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문미용 님이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거두절미하고 해도 다 알아들으실 거예요. 마구 짖는다는 것은 두렵다는 것이다. 맞습니다. 저도 딱 똑같이 생각했는데 네. 걔는 무서울 때 짖거든요. 그럼요. 예. 네. 열심히 지지라고 하시고요. 큰 아주 그 맹수라고들 하잖아요. 네. 그들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공격할 때 으르릉 한번 하고 물어요. 원래 큰 애들은. 으르릉 안 할 때도 있고 그냥 훅 해가지고 뭐지? 모르고 그냥 당할 때가 많잖아요.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이분들은 다 극렬한 반발을 하는 거죠, 지금. 네. 근데 나는 이 시스템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일단 첫 번째, 강경화는 결정적인 하자가 없었어요. 사실은 스모킹건 같은 게 없었어. 예, 맞아요. 사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 내용의 경중 이런 걸 떠나가지고요. 그러니까 어떤 흐름상 그 가짜 결혼 이것은 스모킹건이 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아니었다면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었는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사실 스모킹건이 없는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처리하기도 굉장히 애매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실제로 어떤 국민의 연문을 받아서 정말 지지율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정도의 대통령이 임명한 상태라고 하면 나는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자기들이 처음부터 취했던 그 스탠스를 바꿔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청문회에서도 별게 나온 게 없는데 한 번 정해놓고 나서 절대 안 돼 하니까 사실은 청문회 무력화시킨 건 그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청문회를 까봤더니 나쁘지 않았다고 하면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냐면 아, 이 사람들은 청문회랑 상관없이 강경화가 싫었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그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다 대놓고 당신네들이 싫어하니 내가 임명을 처리하겠어. 이렇게는 할 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자유당 같은 경우에서 뭐 돈평을 하는 거는 뭐 다 뭐 개가 짖는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에서 말하는 걸 보면은 좀 도저히 좀 이해하기가 힘든 게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촛불 집회 이후로,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 이후로 우리나라는 정말 세계사에 없던 역사를 새로 써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앞으로 이제 그 우리가 보게 될 거는 그 모바일 중심의 시민 네트워크가 정치에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또 정치를 어떻게 바꿔나가는지, 그리고 학습 수준이 일정 수준 이상 넘어가는 시민들이 국민회에서 일정 수준 분포를 넘어가면 그 시민들이 정치를 어떻게 대응하고 받아들이는지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건데 지금 뭐 그 바른정당도 그렇고 그 국민의당은 공수 위치만 바뀌었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냥 자기들이 그렇지. 원래 하던 그 정치 바닥이 그대로 있고 지금 모든 게 변했거든요. 근데 자기들 보기에는 다 그대로 있고 그냥 그 있던 자리가 그 공격과 수비 위치만 바뀌었다고 하나 본데 너무 답답해요. 진짜 이거를 어떻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 주장대로라고 하면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예. 네, 맞아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바뀌어야 되고 예.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여론고를 발목 잡기라고 하는 거죠. 반대를 위한 반대. 별 문제 없었으면 자기들이 되돌리면 돼요. 예. 전혀 되돌리지 않으면서 임명했다고 야당을 무시했네. 그러니까 협치라는 부분은 진짜 웃긴 거예요. 자유한국당은 협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제목도 나갔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바로 열구가 뭐였죠? 옛날 같으면 척살. 제가 생각하는 단어는 세 가지나 있는데 그 방송 내용에서는 참수였어요. 참수였어요. 먹을 치는 거. 네. 그다음에 척사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네. 다음에 청산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협치라는 말을 자유한국당은 할 수가 없는 대상이라고 보고. 그렇죠. 그 척살이건 참수건 청산이건 그 대상이 되다 뿐이지 그 안에 주체로 들어올 수가 없는 존재들이죠. 예. 제가 굉장히 훌륭한 비유를 했더만요. 제가 살인자가 살해당한 사람의 장례식장에 와서 밥 내놓으라고 얘기하는 거랑 좀 굉장히 유사한 형태이고요. 근데 거기에 지금 뭐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도 그런 마인드를 전혀 버리지 못하는 것 같고요.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사실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순항했단 말이에요. 순항했는데 그 순항하고 나서 이제부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역사에 있어서 평행이론 같은 게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부로 이제 야당들이 들고 일어났고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치게 되냐면은 물론 그 사이에 안경환 후보자의 사태가 주는 나름대로의 쇼키가 좀 있었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잘 나갔으면 좋았겠지만 어차피 이거는 올 것이 온 거예요. 이제 결국에는 강경화를 임명 안 할 수도 없고 그쪽에서는 자기들이 칼을 뺐는데 누구라도 한번 떨어뜨렸어야 되는 상황태에 있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앞으로 김희수 헌법재판소장의 부분. 국회 통과 사안이지 않습니까? 네. 심한 경우는 몇 개월 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어차피 지금 재판관이시면서 그러니까 지금 권한대행 권한 예. 대행하고 계시고 네. 그러니까 뭐 안 해줘도 지금 대행으로 하고 계시니까 네. 큰 네. 문제는 없어요. 네,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계속 발목을 잡겠죠. 그렇죠. 예. 네. 근데 바른정당하고의 뭐 국민의당 이렇게 나올 거라고는 생각은 했지만 정말 그대들이 생각하는 큰형님 트럼프를 좀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시대의 흐름을 지금 잘 타고 있지를 못하여서 지금 굉장히 곤욕을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좀 2017년으로 지금 빨리 패스트포워드를 하셔가지고 좀 같이 갑시다 좀. 자, 그래서 지금 그 청와대에서는 최근에 발표한 것 중에 하나가 인사추천이라는 것을 가동하겠다. 민정수석실도 있고 그 인사수석도 있었지만 한꺼번에 많은 것들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뭐 장관 몇 명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수도 없이 많은 관련된 분들을 지금 뭐 한 6, 70명 이상 이렇게
발굴이 내야 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꼬투리를 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번 주부터 인사추천이라는 걸 가동한다고 하는데요. 방식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민정수석실하고 인사수석이 공동으로 만드는 일종의 임시기구처럼 느껴지는데 기구라고 할 것도 없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죠. 그 후보자를 추천을 하고 그 다음에 2, 3배수로 압축을 하고 다음에 2, 3배수로 압축된 사람들을 약식 검증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고요. 관련해서 토론도 합니다. 그래서 2, 3배수를 1, 2배수로 다시 압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명, 2명 정도를 압축한 뒤에 정밀 검증을 하고 인사 발표를 하는 굉장히 정밀하게 하겠다는 걸 발표를 했고요. 그건 아마 안경환 후보자가 좀 결정적인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게 언론들이 정말 또 화딱지나게 하는 게 연합뉴스가 이게 그 통신사지 않습니까? 네. 이게 언론사라기보다 통신사인데 통신사가 낸 기사가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 인선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금주중 가동하기로 한 인사추천위원회의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렇게 멘트를 시작하거든요. 청와대가 잘못하는 것 같잖아요. 청와대 인선이 난항을 겪고 있는 이유가 이 그 다른 그 기사에 봐도 인맥 난항, 인사 난항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데 이거 분명히 이거 청와대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전제가 돼 있는 표현이거든요. 책임 소재가 어디 있는지 보는 사람은 다 알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각 언론들에서는 지금 그 야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사 난맥상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 인사추천위원회를 네. 가동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약간 좀 다르게 봐요. 어떤 부분이냐면 어차피 이거는 가동돼야 될 기구였는데 네. 급한 인사, 제일 시급한 인사를 어느 정도 돼가는 상황에서 이제는 이제 이거를 가동해서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좀 생겼다나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전 정부도 있었잖아요. 네. 노무현 정부나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도 인사 검증위는 발동이 됐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처음 인사할 양이 너무 많다 보니 인사추천위를 여는 것 자체가 어려웠다는 그 청와대 관계자와 인터뷰도 있었고,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그 야당 쪽에 그 협치하자고 처음부터 양해를 구하면서 들어간 거였었잖아요. 이게 다 사실은 야당 때문이에요. 맞습니다. 보세요. 참여정부 때까지만 해도 인재풀, 인사풀 이런 거 맞습니다. 시스템이 있으면 그거 다 완전 무너뜨려놨죠. 일단 네. 첫 번째. 네. 두 번째, 탄핵으로 이렇게 급작스럽게 대통령이 뽑히다 보니 인수위원이라는 것을 거치지 않으면서 나는 오히려 이 정도 해낸 것도 저는 기적이라고 봤거든요. 기적이죠.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지금 이 정도 해놓은 것을 기적이라고 봐요. 인사 난맥이요? 건건이 그런 식으로 난맥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 많은 인사들 중에 그 정도 곤란했으면 인사 난맥이 아니라 선방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대한민국뿐이 아니라 역대 이래로 유사 이래로 이렇게 강직하고 깨끗한 사람들이 내각에 들어간 적이 있었나요? 저도 아니, 이런 깜짝 본- 놀랐어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많은 줄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런 얘기 한번 해봅시다.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하길 기다렸다는 듯이 이거 자유한국당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쪽 민주진보 쪽 분들이 꽤 있더라고. 소위 비판적 지지라는 분들. SNS 계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꽤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동안은 좀 못마땅한 거를 누르고 있었던 거야. 에이, 그러다가 그럴 리가. 특히 안경환 문제가 터지니까 자유한국당만큼이나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더 세게 나가다. 더 세게 나가더라고요. 내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거나 그게 이제 흔히 말해서 그 기존에 있던 한경호 같은 언론들의 스탠스이기도 사실 했어요. 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진짜 중요한 건 이런 거라고 봐요. 잘하는 거 잘하는 것대로 칭찬해 주면서 못하는 것을 바라보는 시각은 두 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사람 지지하는 사람은 많은 것들 중에 실수도 하네라고 바라보지만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보냐면은 남들이 지지한다고 하니까 잘하네 저러네 했지만 자기 본능이 그냥 발동하는 거야. 그럴 줄 알았어. 요거 있잖아요. 네. 근데 요게요, 이건 인간의 본성에 좀 되게 말초적인 이기심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조금만 잘못하면 그럴 줄 알았어 하고 물어뜯잖아요. 결국에는 개혁도 아무것도 안 돼. 안 돼요. 예. 결국에 논란만 되다가 지들이 바라는 개혁도 안 된 상태로 그래놓고 그렇게 망가뜨려 놓고 봐. 실패했잖아. 너 개혁 못했지? 응. 결국에는 그 실패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생긴다는 걸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대단히 잘못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현재? 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관심종자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의 목적이 정말 설득이라거나 안 그러면은 비판적 지지를 위해서 잘하라는 의미에서 발언을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자기가 주목받기 위해서 그냥 똑똑한 척 내가 더 많이 안다라는 목적으로 발언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저는 그 사람들 발언을 들을 때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건가라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차라리 대안을 제시하든지
그래서 정확하게 팩트를 가지고 이 조목조목 이게 잘못됐다고 이렇게 지적해 주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목적도 잘못됐고 그러니까 당신이 하려고 하는 일의 목적도 잘못됐고 방법도 잘못됐고 당신 자체가 잘못됐다는 그럼 뭐 어쩌자는 거예요 그러면. 본능적으로 자기들은 비판적 지진의 뭐네 이야기를 하지만 또는 뭐 기계적 균형 이런 이야기하지만 그건 잘못된 거라고 제가 느끼는 게 이것도 기존의 패러다임을 깨라. 가장 큰 최고의 목표가 뭔지를 일단 생각을 하고요. 내가 그 사람이 조금 마음에 안 들거나 싫더라도 우리의 공동 목표가 뭔가를 같이 가면 되는데 제가 그래서 항상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독재가 엄혹할 때는요. 절대 악이라는 박근혜나 이명박 때문에 서로 이렇게 분열이 잘 안 되는데 정권이 바뀐 뒤에 오히려 민주, 시민, 진보 단체들이 많이 깨진다고요. 목표가 사라진 뒤에 방향성이 틀어지는 건데 예를 들면은 지금 나온 장관 후보자들 중에 이명박근혜 때 장관들처럼 노골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다거나 세금을 막 탈루한다거나 그런 식의 절대악을 가진 인물은 없었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이 열악한 상황에서 나름대로 최대한 선방을 한 거거든요. 근데 뭐 하나 터지니 기다렸다는 듯이 니들 그럴 줄 알았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때문에 결국에는 힘이 얻게 되는 게 자유한국당 같은 부류예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한쪽으로 뭐 어떤 공격이 몰리기 시작하면 죽도 밥도 안 된 상태로 이미지만 나빠지고 결국은 실패한 정부처럼 되는 거. 우리가 한번 깨달아 봤잖아요. 참여정부 때 깨달아 봤잖아요. 예. 진정성을 믿는다면 이렇게 가야 되죠. 검증하다 보면 의외의 경우가 나올 수 있잖아요. 열심히 잘했는데 이건 좀 아니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그거는. 그렇지만 비판적 지지가 아닌 사람들은 그래도 이런 실수가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이러이러한 점 보고 뽑았겠네. 개혁은 진짜 하고 싶었나 보네 정도까지 하면 괜찮아요. 근데 뭔가 실수 하나가 나오면 기다렸다는 듯이 그럴 줄 알았어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야. 특히나 SNS는 그런 게 있잖아요. 나는 SNS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소통도 아무것도 아니야.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그냥 배설하는 것밖에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SNS라는 게. 그 배설을 통해 갖고 계속 기록이 남아있는 상태로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인간의 이익심밖에 안 보이는 게 없더라, 솔직히 말해서. 이걸 과학적으로 보면요. 작년에 발표한 건데요. 뇌는 칭찬보다 비난에 맞춰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작년 6월 4일 Scientific Reports라고 그 지에 발표돼 있는데요. 두쿠 대학의 연구팀은 뇌 영상과 행동 분석을 결합해서 같은 결과를 내놨는데 심리학자들도 사람들이 다른 의의 악한 행동에 더 엄격하다는 것, 곧 칭찬보다는 비난을 더 자주 한다는데 동의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부류에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당신들이 대통령이라면 임명 안 했겠습니까? 똑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포함, 당신네들이 대선 후보를 올리려고 했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포함, 당신네 정권에도 있었던 외교 장관들도 임명 지지를 할 만큼 나름대로 기대가 되는 인사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대통령의 장관 임명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강행이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유영아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직관적으로 지켜봤을 수밖에 없는 분이잖아요. 네. 이분에 대한 정체에 대해서 누구보다 자세히 말할 수 있는 분인 것 같은데 네. 유영아 변호사에 대한 해설이 언론에 잘 없어요. 아, 그래요? 해설 좀 해주세요. 잘 모르실 거예요. 네. 이분이 2007년에 그때 당시 한창 이명박 박근혜 경선 때 시끄러웠던 BBK. 네.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김경준 씨가 당시 미국의 감옥에 있었죠. 네. 근데 미국 감옥은 저도 그때 알았는데 그분을 감옥에 있는 재수를 만나러 가려면 변호사라야만 된대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홍문종 의원하고 둘이서 박근혜 대통령과 박통희 대통령이 이분들이 그분을 만나러 간 걸 알고 있었어요, 당시. 아, 박근혜 후보가. 당신은 후보죠. BBK 미국 감옥에 가서 BBK 김경준 씨를 만나서 그때 뭐 회의를 했다는 어쨌든 말도 많았는데 뭘 했는지는 알 수 없는데 어쨌든 만나러 간 건 2번을 만나러 갔죠. BBK 김경준을 미국의 교도소로 만나러 간 사람은 언론에 보도되기로는 이혜훈 의원이라고 보도됐어요, 그때. 그래서 친박들이 그렇게 만들었죠. 본인이 안 갔는데 본인이 간 걸로 뒤집어 씌운 겁니까? 그랬죠. 근데 실제로는 이 유영아 변호사였다. 네네. 폭로! 처음 나온 얘기입니다, 이거. 폭로네. 근데 제가 뭐 그렇다고 그때만 해도 동지인데 뭐 어떻게 보면 같은 캠프에 있고 같은 친박인데 제가 본인이 뒤집어 저 씌웠구나. 아니에요, 저 사람이에요 하고 뭐 그때만 해도 이제 BBK 관련해서 뭐 친이들이 저를 고소하고 난리를 치고 또 대통령이 직접
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상황에서 처남 김재정 씨를 통해서 저를 고소한 상황인데 근데 그때는 내가 간 게 아니라고 왜 말 안 하셨어요? 그때 계속 당하면서. 그때만 해도 동료인데 아, 대신 당해준다는 생각을 드셨구나. 제가 어떻게 그걸 뭐 그럴 왜냐면 수가 있겠어요. 그때 저도 물어본 기억이 나왔거든요. 궁금해가지고 그때도 이미 의원님 알았기 때문에 진짜 갔냐 그러니까 본인이 안 갔다고. 그럼 누구냐고 그때는 말을 안 하셨어요. 뭐 그때만 해도 동료인데 제가 뭐 동료를 배신하고 팔고 그러긴 좀 어려웠어요. 지금은 동료가 아니구나. 쫓겨난 지 10년이 넘었는데. 아니 근데 그렇다면 BBK 당시 크게 논란했던 네. BBK 그 시국 근데 당시에 이분이 그러고 나서 네. 최근 한 몇 년 전에 어디 조그만 라디오에 가서 본인이 그때 갔었다고 얘기하신 걸로 제가 기억해요. 최근에는 근데 보도가 되진 않았어요. 최근에는 예. 아 그때 이제 대신 뒤집어쓰고 그걸 고생 많이 하셨죠. 예. 엄청나게. 아니 뭐 현직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2월 25일 날 취임하신 분이 바로 그러고 공천 심사받고 있고 대통령이 이제 공천권을 거의 갖고 있는데 그때 친박 학살할 때 아니에요? 네. 근데 저를 그걸로 자기가 막 임명한 검찰총장한테 넘겼으니 뭐 저는 죽는 거였죠. 근데 어쨌든 그때는 살아났고. 그때는 오히려 살아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년이 지나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천의 전권을 가졌을 때 그때 잘리셨죠. 갑자기 친박 중진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더니 내일 검찰이 발표한다는데 뭔 발표를 모종의 발표를 하는데 전혀 반박하지 말고 입 다물고 있어라. 무슨 발표하는데 그랬더니 들어보면 알아. 그러더니 갑자기 아무도 BBK 감시는 없는 시절에 뜬금없이 검찰이 BBK 김경준을 미국 가서 만나고 접촉한 건 이해운이었다. 이런 발표를 하더라고요. 검찰도 그때 당시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검찰이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 하에 검찰이고 네. 이제 곧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이제 대통령이 될 거다 이런 상황이었죠. 네, 근데 그런데 그런 말도 안 되는 발표를 하더라고요. 검찰이 네, 정말 그리고 황당하게 짝이 없었어요. 그 발표 나오면 조용히 듣고 있으라고 미리 말해줬고. 네, 미리 말해줬고. 여기서 알 수 있는 몇 가지 검찰 발표를 친박은 빼내서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아니요, 빼서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네. 검찰이 엉터리 발표를 하도록 시킨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알고 있을 정도가 아니라 시킨 거 폭로이.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사이에 사실 교류도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정보나. 그때만 하더라도 이미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후보 예비 후보 비슷한 이런 네. 이미 회동이 있었고 다 그런 게 정리된 상태 아니었었어요? 네. 어쨌든 거기서 이제 이해우는 제거하는 걸로 정리가 된 거군요.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너무 어이없고 기가 막히고 그때 그랬었어요. 근데도 뭐 왜 말을 안 하셨어요? 그럼 조용히 있으라고 그래서 조용히 있으셨어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언론에는 다 전화해서 미국 감옥에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갈 수가 없다 확인해봐라. 그리고 내 출입국 기록을 확인해봐라. 그리고 허위 사실 유포로 걸겠다. 제가 일일이 언론 대응했죠. 혼자? 정말 힘들었어요. 예, 저기서는 검찰 발표로 공격하는데 혼자 이제 한 거죠. 예. 이렇게 저항했으나 아무 소용없고. 뭐 힘도 없으니까 뭐 안 되고. 예. 아무 소용없이 떠내려갔고 그때요. 그리고 이제 까마득히 떠내려갔다가. 친박이 제 공천을 잘랐죠. 네. 저 끝으로 떠내려갔다가 혼자 헤엄쳐서 거슬러 올라온 분이에요. 왜냐하면 이분 지역구에다가 이분을 떨어뜨리려고 의원을 조윤선 장관을 지금 문체부 장관이죠. 예, 저는 그때 전 장관 신분으로 청와대에서 확 갔는데 혼자 헤엄쳐서 이긴 거예요. 예. 장하십니다. 아, 우리 서초구민들이 위대하신 거죠. 미리 알아보시고. 미리 알아보시고. 자, 이용아 변호사에 대해서 또 얘기하실 거 없습니까? 요 정도면 됐나 1차로? 아니 그리고 이제 굉장히 제가 굉장히 납득할 수 없었던 거는 총선 종합상황실장을 할 때 2012년에 네. 군포에 세 번째 출마하시는 때였거든요. 두 번은 이미 낙선하셨고 네. 군포에서 이제 세 번째 낙선하실 때예요. 네. 군포가 여기서 가기가 굉장히 교통편이 불편해요. 네. 3번 갔다 오면 후보가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비대위원장이죠. 네. 전국에 250개 정도 되는 지역구에서 한 번만 와서 손을 흔들어주면 내가 당선이 된다고 아우성을 칠 때요. 그때입니다. 맞아요. 250명의 후보가. 네. 근데 본선은 13일밖에 없어요. 네. 근데 손수조 후보에게 거의 하루를 한 번을 갔다 오면 그렇죠. 우리 후보는 10시 이전에는 또 안 나오시는 분이니까.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산에 한 번 갔다 오면 거의 하루가 다 날아가요. 근데 그러네요. 손수주에게 여러 번을 갔기 때문에 이미 며칠이 다 날아갔어요. 상대편이 문재인 예. 그러니까 저는 며칠 남아있지도 예. 않는데 군포에 갔다 오면 대여섯 시간이 왔다 갔다 왕복이 없어져요. 음. 근데 이 군포에 유영아 후보 한 사람을 위해서 제 기억에 3번 이상 갔어요. 아 다른 후보를 다 제끼고. 근데 왜냐면 제가 총선 종합상황실장이니까 후보의 동선을 짜잖아요. 네. 이 특정 후보를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좀 자제해달라고 몇 다른 후보 번을. 좀 가자. 예, 그리고 그럼 군포까지 이왕 시간을 들여서 갔으면 바로 옆 지역구인 시흥이 한 번도 안 갔거든요. 네. 거기는 굉장히 박빙의 차였기 때문에 한 번만 가서 이렇게 해주면 된다고. 그럼 간 김에 거기 5분만 좀 시간을 할애해달라고 여러 번 부탁드렸는데 시흥은 한 번도 안 갔어요. 근데 시흥 후보는 결국 됐어요. 되고 군포는 떨어졌죠. 이분은 여러 번 나오고 최근에도 나왔는데 마지막 이번 총선에 나왔는데 안 그래서 됐어요. 또. 군포에 3번 계속 다 연속 떨어지고 나서 이제 아마 본인이 여기선 도저히 안 되겠다. 강남 벨트 소위 공천만 받으면 된다는 대로 옮겨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는지 이번에는 송파을에 네. 이제 하셨고 일설에 의하면 송파을에 이 후보를 공천 주기 위해서 송파을의 현역 의원이든 유일호 의원을 부총리로 모셨다는 여의도의 여의도 통신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죠. 네. 그래서 유일호 의원을 부총리로 보내고 여기를 이제 그렇게 할 정도로. 송파 공천을 주려고 했으나 이분이 8명의 지원자 중에 8등을 했어요, 여론조사에서. 근데 이제 그래도 무리하게 이분을 공천을 했죠. 8등 했는데. 8등 4.2%짜리를 공천을 했는데 김무성 의원이 이건 도저히 너무하다. 이런 공천은 내가 도저히 거기서 이제 옥새 들고 나르새가 나오는 거군요. 그래서 도저히 이 공천에는 내가 도장을 찍을 수 없다. 이렇게 도장을 안 찍는 바람에 결국 무위로 끝났죠. 마지막 3번은 본인 실력을 안 낸 거고 4번째는 도장을 찍어줄 분이 나르샤 가지고 안 된 기관 운명의 주인공이네요. 근데 이 정도까지도 계속 애정을 쏟았던 분이면 혹시 이분하고 최순실 씨하고 어떤 과거에?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문고리 3인방하고는 굉장히 특수관계가 매일 가깝고 그래요? 뭐 자주 술을 마시고 그런 건 알고 오케이. 폭로 3. 유용아 변호사하고 문고리 3인방은 친했다. 그것까지는 확실하다는 거죠. 최순실까지는 모르겠고.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고. 근데 이제 거기가 관문이니까 관문까지는 가신 분이네. 문고리 3인방까지는 친했다. 근데 저는 기사 3개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변론을 하는데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어요. 지근거리에 있고 아주 가깝고 어떻게 보면 문고리 3인방급인데 거의 모든 거를 다 알고 있고 이 사건이 터지기 전 몇 달 전부터 이런 모든 일을 계속 같이 봐왔겠죠. 봐왔을 정도만이 아니라 계속 의논을 하고 있었을 텐데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 코아 그룹 안에 들어있는 분인데 왜 몇 달 동안 준비하셨을 텐데 갑자기 오늘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지 기사도 검토해야 되고. 좀 놀랐어요. 인터넷이 안 되는 데 계셨던가? 예.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문고리 3인방과 굉장히 가깝고 술도 자주 마시고 그랬다고. 네. 네. 문고리 3인방하고 밥 먹고 술 먹는다는 얘기를 거의 만나기만 하면 하시는 분이니까요. 그래요. 기사 많이 나오네 오늘. 자, 오늘 본의 아니게 유영아 변호사 특집이 됐습니다. 네. 하여튼 이분의 과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공직에 진출하였던 노력, 그 다음에 지금 문고리 3인방과의 밀접한 관계, 한 10년 전에 BBK 때 이혜원 의원으로 아직도 보도가 나와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저쪽, 김경준에게 다녀온 분은 이분이었다. 이분을 보호하려고 했네요. 네. 그리고 저는 어제 얘기 중에 대통령이기 이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 보호, 저는 이거 도무지 납득을 못하겠어요. 네. 해보세요, 계속. 어떻게 납득을 저는 정말 기가 막힌 게 그러면은 빌 클린턴 대통령이 탄핵까지 간 사건은 르빈스키와의 스캔들이었거든요. 예. 그럼 미국 국민들은 그거야말로 깊숙한 사생활 아닌가요? 사생활이죠. 따지자면. 네, 대통령의 사생활이죠. 그럼 사생활 보호 왜 안 했죠? 저한테 화를 내시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 대통령에게는 24시간이 사생활이 없습니다. 그렇죠. 사생활 얘기하시려면 대통령직에 나오지 않는 거죠. 그리고
왜 굳이 여성의 사생활이라고 했는지 저는 그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아니 그랬어요? 그러기도 하고 그 여성 부분은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네. 대통령은 공직자 중에서도 그렇죠. 최고의 공직자고 24시간이 오픈돼 있죠. 국가 안보를 책임지고 계시는 국군의 통수권자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사생활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잘 때도 전쟁이 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그 보좌진들이 어디에 있고 어떤 상황인지 항상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 7시간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옛날에 우리가 이제 군에 있는 사실 군 수장 중에 한 분, 제가 누구라고 이름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분이 성이 어떻게 돼요? 하여튼 언론 찾아보면 별 알아- 몇 개였는데요? 별 내겠죠. 아, 네. 근데 몇불 그분- 없어요? 여기는 별. 네. 네. 근데 그분에 대해서도 그때 이제 북한에서 비상 상황이 났을 때 그분이 보고를 몇 분 정도 늦게 받았다.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KTX 안에 있어가지고 그분 말씀은 연결이 잘 안 돼서 전화 늦게 받았다. 그걸로 그분 문제 삼았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상태로 연락이 조금만 늦게 돼도 왜냐하면 비상 상황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 자리가 그냥 위태로웠잖아요. 최종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국가적 자원을 어디에 동원해야 전쟁이 났어요.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7시간 동안 전쟁 나고 7시간 동안 국군 통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 말이 안 되는 때문에 거죠. 이 중요한 공직자들의 경우에는 사생활 얘기를 한다는 게 도무지 납득이 안 되고 그다음에 저는 또 여성 문제를 좀 얘기를 하면 여성으로서. 네. 사실 저희는 이제 준비된 여성 대통령 이렇게 하면서 여성 대통령 저는 사실 여성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뛰었던 사람인데 저희는 여성으로서 참 부당하고 억울한 대우 많이 받으면서 우리에게 걸맞는 권리를 찾기 위해서 정말 한많은 세월을 보낸 사람들이거든요. 본인이 국회의원이 된 이유 중에도 하나고 예. 국회의원 된 이후에 사실은 했던 언론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업적 중에 하나도 그 여성 관련 문제를 해결한 것도 있어요. 그 다음 기회에 제가 직접 알려드리겠고. 예. 근데 이 여성 권리 문제가 해결이 될 거를 다들 기대하고 참 이 날을 위해서 많이 힘들게 일해 왔는데 여성 대통령이 되고 나서 오히려 여성들이 설당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특히나 이런 말씀을 하시면 이제 누가 여성을 공직에 뽑겠으며 여성들이 직장에서 설 자리가 있겠어요? 대통령의 공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성의 사생활을 얘기해버리니까 아니, 여성 갑자기 사생 황당해져요. 그럼 어느 직장에서 여성들을 일하라고 뽑겠어요? 여성들이 걸핏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면 여성 사생활 들고 나오면 어느 직장이 여성을 뽑겠습니까? 여성의 입장에 서보지 못한 사람으로서는 그 지점은 몰랐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여성분들은 야, 저렇게 나오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군요. 당연하죠. 아니 그리고 예를 들면 여성들의 경우에는 출산과 육아와 또 그다음에 시부모를 모시고 가정 내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 모든 사생활을 희생하면서 커리어 우먼으로 인정받고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정말 죽을 고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대통령 죄송하지만 출산 육아 시부모 모시는 그런 고생 안 하시는 분인데 이런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여성의 사생활. 네. 그 부분이 여성들에게는 그 부분이 크게 자극이 되는 얘기였군요. 정말 여태까지 고생한 여성들 아마 이 자리에서 주저앉고 울고 싶을 거예요. 그 대목은 제가 남자라서 그거 여성들에게 확 와닿는구나. 여성의 사생활이라는 부분이 남자들 입장에서는 뭔가 공격하기 어려운 대목이거든요. 우리 잘 모르니까. 근데 이제 공직에 있는 분이 공직에 있는 동안의 일로 공격받는 걸 여성의 사생활로 방어하려고 하니까 여기서 화가 나는군요, 여성들은. 아니 커리어 워먼인 모든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세계 사회에 없던 역사를 새로 써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앞으로 이제 그 우리가 보게 될 거는 그 모바일 중심의 시민 네트워크가 정치에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또 정치를 어떻게 바꿔 나가는지, 그리고 학습 수준이 일정 수준 이상 넘어가는 시민들이 국민회에서 일정 수준 분포를 넘어가면 그 시민들이 정치를 어떻게 대응하고 받아들이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건데, 지금 뭐 그 바른정당도 그렇고 그 국민의당은 공수 위치만 바뀌었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냥 자기들이 그렇지. 원래 하던 그 정치 바닥이 그대로 있고 지금 모든 게 변했거든요. 근데 자기들 보기에는 다 그대로 있고 그냥 그 있던 자리가 그 공격과 수비 위치만 바뀌었다고 하나 본데
너무 답답해요. 진짜 이거를 어떻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 주장대로라고 하면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예. 네, 맞아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바뀌어야 되고 예.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여론고를 발목 잡기라고 하는 거죠. 반대를 위한 반대. 별 문제 없었으면 자기들이 되돌리면 돼요. 예. 전혀 되돌리지 않으면서 임명했다고 야당을 무시했네. 그러니까 협치라는 부분은 진짜 웃긴 거예요. 자유한국당은 협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제목도 나갔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괄호 열고가 뭐였죠? 옛날 같으면 척살. 제가 생각하는 단어는 세 가지나 있는데 그 방송 내용에서는 참수였어요. 참수였어요. 먹을 치는 거. 예. 그다음에 척살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네. 다음에 청산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협치라는 말을 자유한국당은 할 수가 없는 대상이라고 보고. 그렇죠. 그 척살이건 참수건 청산이건 그 대상이 되다 뿐이지 그 안에 주체로 들어올 수가 없는 존재들이죠. 예. 제가 굉장히 훌륭한 비유를 했더만요. 제가 살인자가 살해당한 사람의 장례식장에 와서 밥 내놓으라고 얘기하는 거랑 좀 굉장히 유사한 형태이고요. 근데 거기에 지금 뭐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도 그런 마인드를 전혀 버리지 못하는 것 같고요.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사실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순항했단 말이에요. 순항했는데 그 순항하고 나서 이제부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역사에 있어서 평행이론 같은 게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부로 이제 야당들이 들고 일어났고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치게 되냐면은 물론 그 사이에 안경환 후보자의 사태가 주는 나름대로의 쇼키가 좀 있었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잘 나갔으면 좋았겠지만 어차피 이거는 올 것이 온 거예요. 이제 결국에는 강경환을 임명 안 할 수도 없고 그쪽에서는 자기들이 칼을 뺐는데 누구라도 한번 떨어뜨렸어야 되는 상황태에 있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앞으로 김희수 헌법재판소장의 부분. 국회 통과 사안이지 않습니까? 네. 심한 경우는 몇 개월 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어차피 지금 재판관이시면서 그러니까 지금 권한대행 권한 예. 대행하고 계시고 예. 그러니까 뭐 안 해줘도 지금 대행으로 하고 계시니까 네, 큰 네. 문제는 없어요. 네, 네.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계속 발목을 잡겠죠. 그렇죠. 예. 네. 근데 바른정당하고의 뭐 국민의당 이렇게 나올 거라고는 생각은 했지만 정말 그대들이 생각하는 큰형님 그래서 뭐 남성이 됐으면 좋겠다니까 깜짝 놀랄 만한 말도 안 되는 21세기에 할 수 있는 말인가? 라는 대놓고 생각을 그런 발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현주 의원님 그런 얘기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왜 본인- SNS에서 페미니즘을 주창하는 분들이 그렇게 뭐라고 안 하시는지 그것 또한 저는 그렇게라도 해서 좀 빨리 됐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걸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여성인데 국방 경험이 있는 남성이면 좋겠다 뭐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예, 그 그래서- 공식적으로요. 예,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본인도 여성인데 네. 그래서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래서 또 더더군다나 화제가 되는 건 어쨌든 강경화 후보가 여성들의 관점에서 아니 남성들을 위해서도 그렇죠. 모든 남성은 모든 소중한 여성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부인이든 어머니든 딸이든 친구든. 자 거기에 대한 트윗 한번 볼까요? 강경화 임명? Civilization 로마 숫자죠. 6VI 하고 물음표 님의 트윗입니다. 강경화 장관 입성 마음에 든다. 실용적인데 콩콩 박아둔 반짝반짝이 좋아 좋아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문바라님이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에 전국 급냉이란다. 폭염에 잘 됐네. 크크크. 아침에 10시에 무슨 삥꽁 와가지고 저 굉장히 놀랐어요. 일요일 아침에 누가 무슨 문자를 보내질 않잖아요. 그런데 폭염주의보가 날라와가지고 아 역시 정권이 바뀌니까는 이런 주의보도 날라오는구나 하고 보니까 정말 덥긴 덥더라고요 오늘. 주말에만 우리 딸내미네 뭐 이렇게 만나서 뭔가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놀아줘야 돼. 얘들은 집안에서 노는 거 싫어해요. 그렇죠. 어딘가를 가야 돼. 아 다시 막 뙤약 끝에 죽는 줄 알았네 진짜. 아 정상인 대한민국을 위해 님의 트윗입니다. 강경화 장관 취임을 국민으로서 진심으로 지지하며 축하합니다. 선진 외교, 적폐 청산으로 멋진 외교부 만들어주세요라고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트윗이 정말 많이 돌아다니고 그 있습니다. 미디어 몽고님이 중요한 거 올리셨네요. 속보 소녀상 제작한 김은성 작가 강경화 외무부 장관 임명 기념 인사동에서 축하주 쏠 테니 나와라 공지 올렸답니다. 많이들 참석 지났겠네요. 방송 나갈 때. 안타깝다. 생방송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예. 문바라기님의 트윗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강경화 장관 임명 앤드 윤병세 퇴임 이런 걸 두고 겹경사라고 하지. 이렇게 올리셨네요. 자, 그런데 야3당이 강경화 임명에 반발해서 SD는 그래요. 더 이상 협치는 없다. 언제 협치는 했나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뭔가 해보고 좀 뭐 안 한다고 해야지. 시작도 안 했는데 이게 안 무슨 한다고 보여주고 하기에는. 난 다음에 좀 안 한다고 좀 빼야지. 아쉬워라도 하지. 정우택, 강경화 후보 인수위원이라는 것을 거치지 않으면서 나는 오히려 이 정도 해낸 것도 저는 기적이라고 봤거든요. 기적이죠.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지금 이 정도 해놓은 것을 기적이라고 봐요. 인사 난맥이요? 건건이 그런 식으로 난맥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 많은 인사들 중에 그 정도 곤란했으면 인사 난맥이 아니라 선방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대한민국뿐이 아니라 역대 이래로 유사 이래로 이렇게 강직하고 깨끗한 사람들이 내각에 들어간 적이 있었나요? 저도 아니, 이런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많은 줄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런 얘기 한번 해봅시다.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하길 기다렸다는 듯이 이거 자유한국당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쪽 민주진보 쪽 분들이 꽤 있더라고. 소위 비판적 지지라는 분들. SNS 계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꽤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동안은 좀 못마땅한 거를 누르고 있었던 거야. 에이, 그러다가 그럴 리가. 특히 안경환 문제가 터지니까 자유한국당만큼이나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더 세게 나가다. 더 세게 나가더라고요. 내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거나 그게 이제 흔히 말해서 그 기존에 있던 한경호 같은 언론들의 스탠스이기도 사실 했어요. 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진짜 중요한 건 이런 거라고 봐요. 잘하는 거 잘하는 것대로 칭찬해 주면서 못하는 것을 바라보는 시각은 두 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사람 지지하는 사람은 많은 것들 중에 실수도 한 해라고 바라보지만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보냐면은 남들이 지지한다고 하니까 잘하네 저러네 했지만 자기 본능이 그냥 발동하는 거야. 그럴 줄 알았어. 요거 있잖아요. 네. 근데 요게요. 이건 인간의 본성에 좀 되게 말초적인 이기심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조금만 잘못하면 그럴 줄 알았어 하고 물어뜯잖아요. 결국에는 개혁도 아무것도 안 돼. 안 돼요. 예. 결국에 논란만 되다가 지들이 바라는 개혁도 안 된 상태로 그래놓고 그렇게 망가뜨려놓고 봐. 너 개혁 못했지? 결국에는 그 실패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생긴다는 걸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대단히 잘못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현재? 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관심종자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의 목적이 정말 설득이라거나 안 그러면은 비판적 지지를 위해서 잘하라는 의미에서 발언을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자기가 주목받기 위해서 그냥 똑똑한 척 내가 더 많이 안다라는 목적으로 발언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저는 그 사람들이 발언을 들을 때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건가라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차라리 대안을 제시하든지 정확하게 팩트를 가지고 이 조목조목 이게 잘못됐다고 이렇게 지적해 주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목적도 잘못됐고 그러니까 당신이 하려고 하는 일의 목적도 잘못됐고 방법도 잘못됐고 당신 자체가 잘못됐다는 그럼 뭐 어쩌자는 거예요 그러면. 본능적으로 자기들은 비판적 지지내 뭐내 이야기를 하지만 또는 뭐 기계적 균형 이런 이야기하지만 그건 잘못된 거라고 제가 느끼는 게 이것도 기존의 패러다임을 깨라. 가장 큰 최고의 목표가 뭔지를 일단 생각을 하고요. 내가 그 사람이 조금 마음에 안 들거나 싫더라도 우리의 공동 목표가 뭔가를 같이 가면 되는데 제가 그래서 항상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독재가 엄혹할 때는요. 절대 악이라는 박근혜 임명 강행은 국회와 협치 포기 선언이다. 결격 사유가 드러나도 마음대로 하겠다는 오만과 독선이라고 말했고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입장은 더욱 강경화될 수밖에 없다. 신기하네요. 라임을 맞춘 건가요? 장난쳐? 진짜 좀 유치하다죠. 추가 경정 예산안과 정부 조직법 처리,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포기열, 다른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은 앞으로 계속될 국회 현안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야당의 협조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협박을 해주셨습니다. 대통령께서 강경화 장관 임명하고 임명식이 있고 나서 발언한 내용에 보면 야당이 그런 식으로 대통령에게 하면 안 된다.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했어요. 우리 청와대와 대통령은 앞만 보고 국민만 보고 꿋꿋하게 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문미용 님이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거두절미하고 해도 다 알아들으실 거예요. 마구 짖는다는 것은 두렵다는 것이다. 맞습니다. 네. 저도 딱 똑같이 생각했는데 네. 개는 무서울 때 짖거든요. 그럼요. 예. 네. 열심히 짖으라고 하시고요. 큰 아주 그 맹수라고들 하잖아요. 네. 그들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공격할 때 으르릉 한번 하고 물어요. 원래 큰 으르릉 안 할 때도 있고 그냥 훅 해가지고 뭐지?
모르고 그냥 당할 때가 많잖아요.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이분들은 다 극렬한 반발을 하는 거죠, 지금. 네. 근데 나는 이 시스템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일단 첫 번째, 강경화는 결정적인 하자가 없었어요. 사실은 스모킹건 같은 게 없었어. 예, 맞아요. 사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 내용의 경중 이런 걸 떠나가지고요. 그러니까 어떤 흐름상 그 가짜 결혼 이것은 스모킹건이 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아니었다면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었는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사실 스모킹건이 없는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처리하기도 굉장히 애매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실제로 어떤 국민의 연모를 받아서 정말 지지율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정도의 대통령이 임명한 상태라고 하면 나는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자기들이 처음부터 취했던 그 스탠스를 바꿔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청문회에서도 별게 나온 게 없는데 한 번 정해놓고 나서 절대 안 돼 하니까 사실은 청문회 무력화시킨 건 그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청문회를 까봤더니 나쁘지 않았다고 하면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냐면 아, 이 사람들은 청문회랑 상관없이 강경화가 싫었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그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다 대놓고 당신네들이 싫어하니 내가 임명을 처리하겠어. 이렇게는 할 수 없잖아요. 예. 그뭐 자유당 같은 경우에서 뭐 논평을 하는 거는 뭐 다 뭐 개가 짖는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에서 말하는 걸 보면은 좀 도저히 좀 이해하기가 힘든 게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촛불 집회 이후로,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 이후로 우리나라는 정말 트럼프를 좀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시대의 흐름을 지금 잘 타고 있지를 못하여서 지금 굉장히 곤욕을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좀 2017년으로 지금 빨리 패스트포워드를 하셔가지고 좀 같이 갑시다 좀. 자, 그래서 지금 그 청와대에서는 최근에 발표한 것 중에 하나가 인사추천이라는 것을 가동하겠다. 민정수석실도 있고 그 인사수석도 있었지만 한꺼번에 많은 것들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뭐 장관 몇 명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수도 없이 많은 관련된 분들을 지금 뭐 한 6, 70명 이상 이렇게 발굴이 내야 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꼬투리를 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번 주부터 인사추천이라는 거를 가동한다고 하는데요. 방식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민정수석실하고 인사수석이 공동으로 만드는 일종의 임시기구처럼 느껴지는데 기구라고 할 것도 없이 그렇게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죠. 그 후보자를 추천을 하고 그 다음에 2, 3배수로 압축을 하고 다음에 2, 3배수로 압축된 사람들을 약식 검증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고요. 관련해서 토론도 합니다. 그래서 2, 3배수를 1, 2배수로 다시 압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명, 2명 정도를 압축한 뒤에 정밀 검증을 하고 인사 발표를 하는 굉장히 정밀하게 하겠다는 걸 발표를 했고요. 그건 아마 안경환 후보자가 좀 결정적인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게 언론들이 정말 또 화딱지나게 하는 게 연합뉴스가 이게 그 통신사지 않습니까? 네. 이게 언론사라기보다 통신사인데 통신사가 낸 기사가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 인선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금주중 가동하기로 한 인사추천위원회의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렇게 멘트를 시작하거든요. 청와대가 잘못하는 것 같잖아요. 청와대 인선이 난항을 겪고 있는 이유가 이 그 다른 그 기사에 봐도 인맥 난항, 인사 난항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데 이거 분명히 이거 청와대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전제가 돼 있는 표현이거든요. 책임 소재가 어디 있는지 보는 사람은 다 알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각 언론들에서는 지금 그 야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사난맥상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 인사추천위원회를 가동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약간 좀 다르게 봐요. 어떤 부분이냐면 어차피 이거는 가동돼야 될 기구였는데 급한 인사, 제일 시급한 인사를 어느 정도 돼가는 상황에서 이제는 이제 이거를 가동해서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좀 생겼다는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전 정부도 있었잖아요. 노무현 정부나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도 인사 검증위는 발동이 됐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처음 인사할 양이 너무 많다 보니 인사추천위를 여는 것 자체가 어려웠다는 그 청와대 관계자와 인터뷰도 있었고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그 야당 쪽에 그 협치하자고 처음부터 양해를 구하면서 들어간 거였었잖아요. 이게 다 사실은 야당 때문이에요. 맞습니다. 보세요. 참여정부 때까지만 해도 인재풀, 인사풀 이런 거 맞습니다. 시스템이 있으면 그거 다 완전 무너뜨려놨죠. 일단 네. 첫 번째. 네. 두 번째 탄핵으로 이렇게 급작스럽게 대통령이 뽑히다 보니